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언제까지 한국에게 빌빌거릴 건데 왜 우리 미국은 이런 산불 하나 못 끄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냐고. 여기 LA 화재 현장 대피소에서 한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캐서린입니다. 미국 한가운데에서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사실 저희 학과는 동아시아학과이지만 대부분의 수업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 사회,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강의들이 특히 인기가 많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 학과의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한국어 학과를 따로 신설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서 이 학과에 진학했어요. 만약 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신설된다면 바로 전과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학과에서 한국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한 번은 농담으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동아시아 학과에서 즐겁고 유익한 주제로 수업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발언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겠지만 그 말을 들은 중국인 학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평소 한국 관련 수업이 많다고 느껴왔던 중국인 학생 딩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왜 수업 내용이 항상 한국만 다루냐며 따지듯 이야기했어요. 이 학과는 동아시아 학과이지 한국 학과가 아니지 않느냐며 왜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딩닝의 말에 다른 학생들, 특히 중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지만 한국 관련 수업을 즐기던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논쟁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딩닝의 말을 경청하시더니 딩닝, 내가 오해를 한 것 같구나. 항상 중국에 대한 내용도 수업에서 다루어 왔는데 학생들이 한국에 흥미를 갖다 보니 결국 수업이 한국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그게 의도적인 건 아니란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딩닝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내가 직접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겠니? 너처럼 열정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학생이 중국의 매력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구나.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들 딩닝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딩닝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역시 언제나 주인공은 중국이죠. 그녀는 당당하게 소리쳤고 그 순간 강의실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토론하던 강의실이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나라를 주인공이라고 칭하며 강조한 말에 많은 학생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교수님도 순간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딩닝의 열정과 자신감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딩닝이 우리 동아시아학과를 파국으로 몰고 갈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수업에 딩닝은 교수님과 약속했던 대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가득 자료를 들고 강의실 중앙에 당당히 섰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그녀는 바로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소개처럼 보였습니다. 딩닝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왔다며 자랑스레 발표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녀의 발표는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언급하던 그녀는 거의 매 순간 한국을 끌어들이며 중국의 우위를 강조했어요. 중국은 예로부터 동아시아를 이끌어온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의 통치를 받으며 발전했죠. 사실 한국은 대부분의 역사 동안 중국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딩닝의 이 발언에 강의실은 점점 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주장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한국이 쓰는 언어와 문자를 보세요. 한글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한국은 오랫동안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했죠.
한국의 언어 체계는 중국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딩닝은 마치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듯한 태도로 이 주장을 이어갔지만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음악, 건축 등은 모두 중국을 거치지 않고는 형성될 수 없었어요. 김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조리법에서 발전한 것들이고 한국의 전통 가옥도 중국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 한국 전통 음악의 주요 악기들도 모두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죠. 딩닝은 이를 마치 한국 문화 자체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묘사하며 한국은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조공을 바치며 중국을 섬겼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죠. 라고 결론 지으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쯤 되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 이상 술렁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딩닝의 말에 대한 반응을 조심스레 살폈고 몇몇 한국인 학생들은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딩닝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온화하셨던 교수님이었지만 이번엔 명백히 화가 나 보이셨습니다. 딩닝,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내용 중 상당수는 역사적으로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발언이야.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특히 이런 학문적 공간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교수님은 딩닝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장한 대로 한국이 중국의 발 아래 있었다거나 여전히 중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야.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자국 중심적이고 편협한 관점일 뿐이야. 딩닝이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교수님은 단호히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셨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 고대 한반도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의 독립적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이었지. 고려와 조선 역시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정치와 문화는 철저히 독립적이었어.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한글은 중국에서 차용한 게 아니라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한글은 그 창제 과정과 목적이 매우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한자를 배우기 어려운 백성들에게 보다 쉬운 문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거야. 내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한다는 건 내가 제대로 된 학문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딩닝은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그녀의 분노를 담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딩닝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동아시아의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우리 뒤를 따르는 존재일 뿐이에요. 중국의 역사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지금도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죠. 딩닝은 말에 열을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7만 명은 현역 육군입니다. 한국군 고작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병력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해 제대로 된 독립군 사력을 갖추지도 못했어요. 딩닝은 비우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해군을 보세요. 중국은 355척 이상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도 2척이나 있고 세 번째 항공모함도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이에요. 한국 해군 고작 160척 정도에 불과하고 항공모함은커녕 경항공모함조차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군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3,000대 이상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고 5세대 전투기인 제-20도 실전 배치됐어요. 반면 한국은 500대 남짓한 항공기로 어떻게 대항하려는 건가요? 군사력으로 본다면 한국은 중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중국의 군사력이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드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딩닝의 발언은 강의실 안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딩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양되었고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GDP는 2023년 기준으로 17조 달러에 달하지만 한국은 2조 달러에 불과해요. 단순한 수치로도
한국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우리 중국의 발 아래에 있는 나라일 뿐이에요. 딩닝은 자신이 한 말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딩닝의 말에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히 역사를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 명백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딩닝, 지금 내가 한 말은 학문적 토론이나 역사적 논쟁의 범위를 벗어났어. 여기는 대학 강의실이야.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은 이 공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너는 완전히 망각한 것 같구나. 그러나 딩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런 한국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이 학교를 떠나는 게 낫겠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딩닝의 발언과 행동은 강의실을 더 깊은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학생들끼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생들은 명백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딩닝이 강의실을 나가자마자 멋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 항상 중국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교수님의 가벼운 농담에 강의실은 긴장이 풀린 듯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고는 교수님이 갑작스레 주제를 바꾸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불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상황은 정말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교수님은 산불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LA에서는 불길이 마치 용암처럼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는 새로운 화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고요. 건물들은 종이장처럼 불에 타 내려앉았고 거리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강풍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립기상청에서는 시속 50에서 70마일에 달하는 돌풍을 예보했고 산악 지역에서는 시속 113km가 넘는 돌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이미 꺼져가던 불씨마저 되살려 새로운 화재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로 인해 산불은 이제 LA 카운티 전체 면적의 16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전체 면적보다 넓은 규모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퍼지자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불길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지만 강풍 때문에 물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바닷물을 사용하면 장비가 부식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미국 이재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한인들의 활약을 소개하셨습니다. LA 한인회는 산불 피해로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와 담요 등 구호품을 모집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13일 기준으로 약 10만 장의 마스크와 150여 개의 담요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선도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피소에 모인 한인들은 발빠르게 도시락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준비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 그리고 다양한 밑반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생필품으로는 방진 마스크, 담요, 비누, 치약, 생수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약품 코너에는 소독약, 밴드, 기본 상처 치료용품, 진통제와 같은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경청하며 한인들의 노력을 상상하는 듯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이어갔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인들이 준비한 도시락은 단순한 구호품을 넘어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은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기업, 지역 교회들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웃을 돕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자원봉사에 나선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하며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물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한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텐트를 설치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이야기에 힘을 주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첨단 환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지금의 LA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건 한국인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고 한인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상황마다 드러나는 한국인의 영웅정신은 단지 미국 사회에 있는 일부 한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의 DNA 속에 이런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07년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재난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재생하며 학생들을 화면으로 이끌었고 학생들은 집중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재난의 참혹함과 함께 화면에 비친 장면들은 학생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틀어주신 다큐멘터리를 보며 한국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재난 상황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적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시작은 두 척의 예인선이 크레인을 끌고 항해하던 중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통제력을 잃은 크레인이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것이었어요. 이 사고로 약 12,547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었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203의 해상과 54의 해안이 오염되었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화면에 비친 바다는 원유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고 파도는 기름으로 끈적끈적해 보였어요. 청정 지역으로 유명했던 태안 해변이 순식간에 파괴된 재앙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고가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이셨어요. 유출된 원유로 인해 해안선과 해양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에서는 고정 탄소가 높은 기름이 모래와 자갈층 깊숙이 침투해 오염이 더욱 심각했다고 합니다. 외의 지역에서는 파도 에너지로 인해 해변이 굳어져 아스팔트처럼 변해버렸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방제 작업을 위해 차량과 인력이 진입하면서 해안사고가 파괴되고 산림 지역에서는 토양이 침식되거나 무너지며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 속 무너진 언덕과 훼손된 초지의 모습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사고 이후 주민들이 겪었던 건강 피해도 언급하셨어요. 메스꺼움, 시력 저하, 호흡기 문제와 같은 급성 노출 증상이 주민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노출은 가이도와 같은 인근 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 중 하나는 주민들의 생계 피해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조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어업 소득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지락과 같은 주요 어패류의 폐사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해요. 피해 주민들 11만 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지만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영상을 보며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바로 생태계 파괴였습니다. 교수님은 안반 조간대에 살던 저서무 척추동물들이 대량으로 감소했고 종 다양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는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새와 생물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 광경은 정말로 참혹했어요.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안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피해는 단지 환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생태계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교수님이 틀어주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며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화면을 지켜봤고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이실 때마다 학생들 모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고가 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태안반도는 순식간에 재앙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지역의 생태계와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고로 양식 어민들과 주민들이 생계의 기반을 잃었고
지역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튿날 재난사태를 선포했고 며칠 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피해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인들의 강인한 영웅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영상은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반전의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기름에 덮인 해안을 본 시민들이 전국에서 태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오염된 모래를 포대에 담아 옮겼습니다. 하루 최대 6만여 명, 총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방제복을 입고 기름을 닦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 속 한 장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포대에 기대어 잠시 휴식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을 걷어내고 몇 시간씩 이동하며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말리포로 가는 2차선 도로는 전국에서 달려온 전세버스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환경 복구를 위해 달려온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정부나 전문 기관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었을 이 재난을 일반 시민들이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교수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물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단순히 재난의 기록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123만 명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교수님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수여식 영상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록물에는 사고 대응, 방제, 자원봉사, 배보상, 환경복구 등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고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 보관되어 해양환경 분야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말리포 해안에 세워진 명예의 전당, 디지털 기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기리는 상징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태안의 환경과 생태계는 지금처럼 복구되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영웅정신은 단지 한국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미국인들, 아니 전 세계인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이처럼 단결력과 희생정신이 있다면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강의실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태안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의 위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LA 산불 현장에서 활약 중인 한인들의 이야기와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는 단지 두 개의 별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영웅정신과 단결력의 연속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단결했고 서로를 돕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그들의 DNA에 새겨진 정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LA 산불 현장에서 한인들은 이재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고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전통적인 희생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신은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단지 재난 상황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타인을 돕고 연대하는 자세로 드러나며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죠. LA 산불 현장부터 태안의 해안선까지 이어진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강의에서 배운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결하고 서로를 돕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은 전 세계를 이어주고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여대생 캐서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